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건강하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고령화 되면서 70, 80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까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늦음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좀 하루라도 빨리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년기의 건강관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70, 80 될수록 암은 이제 줄어들고 점점 많아지는 게 당뇨, 고혈압, 심장, 뇌혈관 이런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망 원인이 암이긴 하지만 이 암은 주로 60대에 많이 생기고 나이 들수록 점점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고령이 들수록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막는 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제가 환자를 만나거나 방문진을 해서 어르신들을 봤을 때 그분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이유가 만성 질환의 악화된 합병증이에요. 두 번째는 인지 기능, 정신 기능이 악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증입니다. 통증. 이 만성 질환이 왜 생겼을까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 식사를 잘 못하고 술, 담배를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고 고된 노동에 노출되면 이런 만성질환이 생겨요. 근데 이런 만성질환이 이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고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만성질환이 합병증을 생기는 것이 혈관 질환인데 혈관 질환이 생기는 그런 기전 고혈압이라는 것이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인데 심장에서 느껴지는 압력이 아니라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입니다. 이 정상 혈관이 느껴지는 압력이 워낙에는 고무관처럼 낭창낭창해야지 이 심장이 펌프를 해도 그 압력을 늘어나면서 고무관이 늘어나면서 압력을 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벽이 딱딱해져요.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비만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혈관벽이 파이프처럼 딱딱해져. 그러면 펌프를 할 때 심장이 펌프질하면 그 압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고혈압인 겁니다. 그러면서 혈압만 높냐? 여기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 빨리게 흐르는 혈류에 의해서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내고 이 손상된 내벽에 아물게 하려고 달라붙는 콜레스테롤, 흔히 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죠. 이것이 막 달라붙어서 두꺼워지는 게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혈관 손상인 겁니다. 그러면 당뇨병에 의한 혈관 손상은 어떻게 생기냐? 혈관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내피세포가 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한 층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는 내피세포가 딱 붙어 있는 게 정상인데 혈관 안에 당이 높아지면, 혈당이 높아지면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틈으로 뭐가 이물질이나 염증물질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의해서 안쪽이 두꺼워지는 것과 반면에 당뇨에 의해서 혈관벽 자체가 두꺼워지는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혈관이 이렇게 있다가 이 안쪽으로 이제 자꾸 뭐가 딱지같이 끼는 거죠. 끼었다가 상처가 나면 또 달라붙고 상처가 나면 또 달라붙고 그러면서 계속 두꺼워지는 겁니다. 두꺼워지다가 한편으로는 또 벽도 두꺼워져요. 혈관벽 자체가 두꺼워져요. 그래가지고 전체 내경의 80%까지 줄어들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디선가 날라오는 혈전 아니면 여기서 자체에서 피나는 출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갑자기 막히는 겁니다. 그게 뇌경색이고 심근마비인 거예요. 뇌혈관은 이 목으로 가는 경동맥이죠. 경동맥 안에 이런 피딱지가 이렇게 뭉쳐있다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끝에 가면은 혈관이 얇아지거든요. 작은 혈관이 되는 데 가서 이 딱지가
막혀버리는 게 뇌경색인 겁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 일부가 여기 같이 두꺼워져 있다가 막혀버리면 이 아래쪽이 까맣게 죽어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그 조직은 한쪽 혈관이 막히면 다른 혈관이 와서 이렇게 피를 공급하는데 신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조직당 혈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막히면 그 밑에는 죽어요. 세포가 죽으면 세포가 깨지면서 나오는 그런 그 유해한 물질들이 주변을 자극해가지고 굉장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괴사되기 시작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심장이 움직이지가 않고 마비되는 거예요. 멈춰. 또 하나는 신장혈관이에요. 혈관 덩어리가 있어요. 혈관 덩어리로 몸 안에 노폐물이 막 지나가면서 떨어뜨려요. 그 요관으로. 그 과정이 이제 노폐물을 빼내는 과정인데 그 신장의 혈관이 뭐가 좁아지거나 두꺼워져가지고 노폐물이 안 나가는 것이 만성 콩팥이고 그러면서 신부전이 오고 투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역시도 혈관 질환이라는 겁니다. 눈도 이게 정상적인 망막인데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렇게 해갖고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생겨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눈의 혈관의 문제인 겁니다. 이것처럼 그 뇌혈관, 그 다음에 심장혈관, 콩팥, 안혈관 이런 것들의 질환의 원인을 보면 심혈관질환의 가장 많은 원인은 흡연입니다. 두 번째 많은 거 고혈압, 그리고 세 번째 고지혈 당뇨인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 건강한 노년을 막는 문제입니다. 지금 두 어르신들을 보고 있는데 이 어르신은 허리가 어때요? 굉장히 격하게 구부러져 있고 이 어르신은 완만하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 두 분의 모양만 봐도 이분은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여긴가 있었을 거고 이분은 완만하게 굽어진 거 봐서는 압박 골절은 없는데 아마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가 아프니까 구부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는 이유는 압박 골절에 의한 것, 협착증에 의한 통증 때문에 그 다음에 척추 후만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이게 정상적인 뼈 구조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게 골다공증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아까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로 그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골다공증 역시 뼈만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 이 구멍 뚫린 뼈가 골절이 있을 때 통증으로 나타나요.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은 이 뼈 안에 뼈를 만드는 주성분이 이제 칼슘인데 칼슘이 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이 혈관을 타고 가서 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에서 흡수를 시키고 뼈로 집어넣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D인 거예요. 비타민 D.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재료도 필요하지만 이런 걸 집어넣는 비타민 D도 필요한 겁니다. 이 비타민 D가 어디서 생기냐면 자외선을 쬐면 생겨요. 자외선.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루에 30분 정도만 햇볕을 쬐도 충분하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많이 생기냐?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사실은 남성은 거의 안 생긴다고 보면 돼요. 골다공증이. 근데 여성분들은 65세 이상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그 갱년기 때부터 그래요.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 골다공증이 갑자기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실제 골다공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5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경이 일찍 되신 분, 일찍 되신 분들은 뭔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모님이나 본인이 잘 부러지는 그런 분들. 그래서 골절이 있었던 분들은
이 골다공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약물 먹는 거나 연고를 바르거나 이것을 3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골다공증이 쉽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재료가 칼슘이라고 그랬고 이걸 흡수하고 집어넣어주는 역할이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미 진단이 되면은 사실은 조골을 증진하는 약, 이 파골을 억제하는 약을 같이 투여를 해요. 근데 골다공증이 아니라 약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 단계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그 생활 습관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먹거리, 그 다음에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뼈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충격을 주면 훨씬 더 뼈가 잘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쿵쿵 뛰는 거, 줄넘기 아니면 걷기를 하더라도 얌전히 걷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뭐 조깅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은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척추가 휘어지는 또 다른 원인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척추 질환을 이야기할 때 뭐 단순한 근육이 경직되고 그런 것은 뭐 아예 없는데 그걸 말고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라는 것은 디스크 일부가 밀고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은 이 척추관, 동그란 관 안에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막 밀고 나오는 거예요. 누르는 거죠, 신경을. 그래서 협착증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허리 디스크는 여기 튀어나왔던 이 디스크가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 100% 저절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빠르면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려요. 결국은 허리 디스크는 뭐예요?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인 거예요. 완치가.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지만 젊은 나이에 주로 생기고 완치가 될 수 있는 통증입니다. 근데 협착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엉덩이 뒤쪽으로 이렇게 빠진 듯한 통증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파요. 걸을 때 아픕니다. 걸을 때. 척추 협착증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척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운데 디스크가 있는데 이 척추가 하나씩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죠?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척추하고 아래 척추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디스크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의 관절이 있어요. 여기 관절이죠. 이게 관절입니다. 관절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이 관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관절이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인대가 있거나 근육이 있어가지고 딱 잡아주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걸을 때마다 관절이 흔들려. 그 다음에 구부려 폈다 하는 운동에 일을 많이 해. 아니면 구부리는 자세로 많이 있어. 그러면 이 관절이 자꾸 자극받아가지고 관절염이 생기고 그 관절염에 의해서 주변에 염증을 퍼뜨리는데 그 염증의 주된 문제가 이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는 인대, 뼈와 뼈를 단단히 잡아주는 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대예요. 노란 게. 이 인대가 정상적인 이 노란 게 인대인데 이 뒤쪽에 그리고 여기가 관절인 거예요. 관절. 근데 협착증이 되면은 이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주변에 관절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크가 뒤로 밀고 나와. 그래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앞뒤로 막 누르는 것이 협착증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디스크는 좁아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비부화된 인대는 안 좁아져요. 얇아지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첫 번째는 무슨 노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앉아있는 습관, 그 다음에 충격, 운동 부족으로 협착증이 생겨요. 그 어떤 자세인가는 조금 더 다시 말하겠지만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불안정한 척추 관절에 발생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뭔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는 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구부려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척추 관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불안정화되고 퇴행성 질환,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퇴행성 질환이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자세와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생긴 원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이야기예요. 무릎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연골이 닳기 시작해갖고 거의 없어지면 뼈와 뼈가 맞닿고 그러면서 변형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골관절염, 아까 척추관 협착증도 한번 두꺼워진 인대는 다시는 안 얇아진다고 했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도 연골이 한번 닳으면 다시는 연골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체중을 빼야 돼요. 5kg를 감량하면 통증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중 감소에 좋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걷지 말라고 그랬죠. 걸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영장에서 하거나 자전거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앉아서 해도 돼요. 앉아서 자기 체중이 무릎에 실리지 않는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담배는 끊고, 뭔가 이렇게 쪼그려 앉는, 요즘에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반일하면서 쪼그려 앉아서 했지 않습니까? 쪼그려 앉아서 구부려서 일을 해요. 다 안 좋은, 무릎도 안 좋고 척추관 협착도 안 좋은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 70대는 별로 없었는데 협착증이, 지금은 7, 80%가 다 협착증이 있어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는 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만성질환이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고, 신체 기능, 근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되고, 여러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성공률 노화가 보장된다라고 그래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운동을 이야기하면 운동하세요 그러면 다 걷고만 있어요. 걷는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냥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남아있는 아까 말한 중성지방,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은 뭐냐면 그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해야 되냐면, 유산소 운동은 걷기에 에너지 쓰는 것은 약간 숨 찰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근육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숨이 차가지고 꿀딱꿀딱 넘어갈 정도로 해야 돼요. 쓰러져 죽을 정도로, 짜증나 죽겠네 막 그럴 정도로 해야만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소라고 하니 근력 운동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최대 심박수보다 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하면 되는 거고, 근력 운동은 최대한의 피로도를 느끼기 전, 최대한의, 내가 정말 이 정도면 바로 죽을 것 같아 라는 바로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어디를 해야 되냐, 어디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신 근육량이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면 한 16%가 준다고 하는데, 상지, 몸통, 하지를 봤을 때 그 중에 하지가 주로 많이 빠져요. 30%. 그리고 나이 들면 몸이 어떻게 돼요? 상지는 비대하고 하지는 젓가락처럼 바뀌는 그런 체형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지가 우리가 주로 근육이 있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하지, 엉덩이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르신들이 골절, 낙상 넘어지는 걸 막아주고, 아까 제가 얼핏 말했지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몸무게도 줄여야 되지만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걸 꽉 잡아줘가 통증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골반이 허리를 받치고 있어가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거고,
조금 이따 말을 하게 돼 비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비만 관련된 얘기할 때 이민혈량을 태워 없앱니다. 그 다음에 인체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당분 저장소가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이 근육이 있다가 당뇨병 환자가 근육이 있다가 근육이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쪼그라지는 순간 당 조절이 갑자기 안 되게 됩니다. 당이 갈 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을 근육에서 흡수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뼈도 만들고 신경세포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면역세포도 증가시키고 인지기능도 증가시키고 심장 비대도 억제하고 인슐린 증가, 지방간 감소, 암세포 성장 억제 이런 것들을 근육이 하기 때문에 걷는 것보다 물론 걷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보다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척추관 협착증 있을 때 좋은 운동이라고 생활습관 중에 운동 이야기 했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뒤로 제끼는 코브라 자세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면은 아까 척추가 이렇게 있었는데 앞쪽이 늘어나고 뒤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쪽이 늘어나니까 그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그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요. 넓은 데로 빠지니까. 그러면 디스크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인대가 자극을 받지 않아서 훨씬 좋은 자세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체중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체중을 본인이 적절한 체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알아요. 키가 제가 170이니까 1.7 곱하기 22를 하는 거예요. 여성은 22를 해요. 그래서 170인 경우에는 남자의 표준 체중은 63.6kg가 표준 체중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먹어야 되냐? 우리가 보통 활동을 30으로 잡은다면 키가 여기는 180이군요. 1.8 곱하기 21 곱해서 이 사람의 표준 체중은 71kg야. 지금 이 사람이 체중이 100kg건 90kg건 상관없어요. 이분이 먹어야 될 필요량은 이 70일에 준해서 곱하기 30하면 2100kcal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만이건 적건 간에 이렇게 키 곱하기 22에서 나온 거에 30을 곱해야지 본인이 먹어야 될 칼로리 양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그림인데 에너지 소모를 어디서 할까라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를 어디서 할까 할 때 가장 많은 게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 일상활동이에요. 이렇게 신체활동을 늘리는 방법을 일상생활에 늘려야 돼요. 어떻게 늘리냐면 일상적인 활동이 좋으신 분들은 한 정거장 1층 내려서 걸어가 계단으로 올라가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업무 틈틈이 스트레칭하고 집에 갈 때도 일찍 내려서 가고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면은 일상활동으로 936kg나 뺄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업무 중에는 일만 하고 버스 타고 퇴근했다가 저녁 먹고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하면 72kcal밖에 안 빠진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바꾸는 것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내장 지방이 이게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세포가 염증 반응을 막 활성화시키고 지방 조직을 섬유화시키고 활성산소를 막 만들어가지고 뭔가 대사성 질환을 발병해. 대사성 질환인 것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이 생각보다 안 좋은 거다. 지방세포가. 그래서 살을 꼭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비만되고 비만되면 염증세포가 많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질환들이 생기는 것이 비만의 안 좋은 사이클인 겁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이게 뭐 그냥 마음만 편하게 먹고 이게 심리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신체 질환이 뭐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고 스트레스 반응 생체 분자 항산화 효소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막 생기고 세포 손상이 생기고 피로 대사 물질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체의 변화까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이게 어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이.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고 눈이 어떻게 해요? 감기고 어떻게 숨 쉬는 건 어때요? 숨은 이렇게 가빠지지가 않고 차분해지고 심장은 천천히 뛰고 소화는 잘 돼요. 기분이 좋으면. 근데 긴장하거나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오면 교감신경이 확대되는데 그때 생기는 문제가 긴장을 하면서 눈이 확대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위창자가 기능이 억제되고 여러 가지 복파 기능이 안 좋아지고 배뇨가 억제되고 그런 교감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인데 긴장된 상황인데 그런 스트레스에 생기는 것이 이런 뭐 소화기계의 문제, 심혈관의 문제, 호흡기계의 문제, 근골격근의 통증, 피부 두드러기, 비뇨생식기, 내분비 이런 문제점들을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스트레스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신경에 영향을 줘가지고 실제 몸에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7번째 이제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라고 그랬어요. 왜 측정을 하라고 그랬죠? 아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담배이고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은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가 건강보험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건강검진인데 건강검진을 오면은 신장, 체중, 비만도, 복부비만이죠. 복부비만, 시력청렴, 혈압,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진단됐으면 우선 약을 먹고 동시에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약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뇨 진단되면 꾸준히 약을 먹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9번째는 그런 혈관 질환, 뇌혈관, 심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인지 숙지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심근경색,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증상 중에 뭐 현기증, 두통, 뭐 식은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 1번이 없고 2번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1번이 우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있는 거예요. 우선 굉장한 통증이 오는데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면 이따만한 바위가 자기 가슴을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막 그걸 벗어나려고 막 안간힘을 하겠죠. 통증, 죽을 것 같은 당장 내가 이 바위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은 통증, 공포감이 옵니다. 뇌졸중, 뇌혈관 마비가 오는 것은 여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혈관이 막히면 마비가 오고 말하는 게 이상하고 뭔가 잘 안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 갖다가 뭘로 말을 하냐면 뭐로 하죠? 이 해보라고 하니 이 하면은 이게 양쪽 다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쪽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양팔을 들어오라고 해요. 그럼 양쪽을 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쪽이 안 올라갑니다. 올려도 안 올라가. 그 다음에 말을 시켜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부모님 말이 주위 끝맛을 못 맺어요. 그러니까 간장, 공장, 공장장을 해보라고 하면 끝까지 못합니다. 간장, 공장 뭐 하다가 아니면 오히려 막 공장장 막 그러거나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언어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생기지만 뇌졸중, 혈관이 막혔을 때 이런 증상이지만
뇌출혈 때는 어떤 증상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한 통증입니다. 굉장히 심한. 갑자기 이것도. 뇌 안에서 생기는 통증은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집니다. 해결하기 전까지. 그 통증의 정도도 굉장히 심해. 그리고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고 굉장히 심하고 이 큰 해머로 머리를 세게 꽝 맞은 것 같은 통증이라고 합니다. 뇌출혈이 되면 그런 통증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9개 생활수칙 쭉 이야기했어요.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2잔으로 줄이고, 음식은 싱겁고 야채 위주로 골고루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운동은 근력 운동과 그 다음에 그 유산소 운동을 동반해서 같이 해야 되고, 체중을 줄여야 되고, 복부 비만은 특히나 문제다 말했고, 이걸 할 때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력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스트레스 자체는 단지 심적인 게 아니라 뭔가 신체 질환까지 이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줄이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건강검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료사회적동조합은 추구하는 바가 그냥 본인의 건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함께 더불어 건강에는 건강 공동체를 추구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활동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을 단지 의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협동의 힘으로 공동체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해 주시고 건강검진 받으시고. 알으셨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